성공취업 엑스파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력서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릴 텐데 항목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을 꼭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력서 항목별 작성 방법. 이력서를 어차피 항목 채우기다라고 해서 항목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항목이 왜 묻고 있는지를 좀 알아가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신다면 오히려 더 인사 담당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력서 항목,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나? 정확한 항목의 이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목을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항목에서 넣어야 될 단어들을 잘못 선택해서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항목에 대해서 실수 없이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이력서는 사진, 아직도 많이 부착을 하고 있지만 사진을 붙이는 걸 보고 사진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바뀌어가서 사진도 사진이지만 사진을 빼고 그 사람의 직무 역량을 보는 블라인드 이력서로 또 바뀌어가는 곳들도 많이 있죠. 즉 어떤 사진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것보다도 정성적인 부분,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해왔던 경력, 그다음에 받았던 이론적인 수업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력서는 자기소개서와 다르게 정량적인 측면을 체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거는 포털 사이트에 있는 양식을 하나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원 분야부터 한번 볼까요? 지원 분야. 그냥 지원 분야만 딱 쓰면 문제되지는 않은데 1지망, 2지망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럴 땐 어떻게 써야 될까요? 1지망, 2지망은요. 웬만하면 유사 직무로 쓰시는 게 좋겠죠. 1지망의 연구개발, 2지망의 영업. 물론 이게 연결이 잘 돼서 기술 영업이면 괜찮겠지만 그냥 아예 영업과 연구개발 딱 놓고 보면 성향 자체가 어떤가요? 다르죠. 당연합니다. 연구개발은 앉아서 꼼꼼하게 꾸준히 뭔가를 연구한다면 영업은 여러 거래처를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 말을 안 하는 직업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즉 지원 직무에 대해서 1지망, 2지망을 놓는 경우에는 그 지원 직무에 대해서 유사 직무를 써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 연봉이네요. 연봉 왜 중요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고 희망 연봉을 쓰세요라고 했을 때 잘 모르시면 회사 내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회사 내규다. 그렇게 돼서 회사 내규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걸 써가지고 입사했는데 연봉이 안 맞는다.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퇴사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희망 연봉 가로 열고 필수 기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수 기재인 경우에는 그럼 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연봉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봉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트들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연봉이 평균 연봉이 대략 어떻게 되는가? 또 이 업계에서 이 회사는 대략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죠. 크레딧 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봉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내가 희망하는 연봉, 대략 그 회사와 직무에 맞춰서 작성하시고 그다음 마지노선을 하나 정해 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연봉이 희망이 2,800인데 마지노선은 2,600이야. 그러면 2,600은 기재하는 게 아니라 2,800 기재하시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거보다 연봉이 낮으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면 2,600이라는 기준을 얘기하시고 이 2,600을 내가 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사진. 아직도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사진 촬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요? 놀라신 분 안 계신가요? 제 사진입니다. 제 지금 이 앞에서 교육하는 사진과
여기 이 옆에 있는 이력서에 붙어 있는 사진 차이가 굉장히 많죠. 네, 저 사진으로 저는 원서를 냈는데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저게 합격될 수 있는 사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정장도 안 갖췄고 표정도 굉장히 어둡고. 사진이 첫인상이니까 사진을 잘 촬영하시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별로 중요치 않다. 아, 주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소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회사와 집과의 거리.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회사 집과 거리가 2시간 이상 된다. 그럼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매일 출근한다?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그분이 그 회사를 다닐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 낮아진다죠. 만약에 그분께서 2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닐 수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이쪽으로 와서 그냥 오피스텔을 얻는다.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 거리는 출퇴근 거리는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작성하실 때는 어떤 내용을 쓰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요즘엔 도로명 주소를 쓰니까 도로명 주소를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거리가 멀게 되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께서도 지하철을 타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지옥철 아시죠? 저도 지옥철을 탔다가 고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진짜 한 2cm, 3cm 이 정도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적도 있었고, 그런 불편함과 힘든 것 때문에 회사 갔을 때 벌써 지쳐 있는 상태로 일을 하죠. 그러면 일의 효율도 높아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메일.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메일. 뭘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메일에 아이디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한번 사람을 만나면 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이디가 카사노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아이디 때문에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까요? 네. 끝까지 전 한번 일을 시작하면 일을 끝맺음하고 집중력이 강하다. 근데 아이디가 어떤 게임과 관련된 이름의 아이디. 이런 게 있으면 과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 한번 보세요. 네, 저기 안에 보이시나요? 바 언더바 바. 저는 저 아이디에 바 언더바 바를 볼 때마다 저 도대체 저 표정은 무슨 표정이지? 자꾸 나를 바라보는 표정,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표정,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메일은 제 메일이긴 한데 바 언더바 바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또 닉네임이라는 게 뜨는데 대부분 이름이 뜨는데요. 그 닉네임을 카페에서 닉네임을 쓰다가 그걸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께 메일을 받았는데 굉장히 연구도 하시고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을 다루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쪽 분야로 가시려고 하고, 근데 닉네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닉네임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기억나시나요? 옛날 방송에서 유행했던 유행어인데 저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즉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홈페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가지고 계신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홈페이지는요, 요즘에 SNS,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를 많이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느냐? 만약에 거기에 제가 일상 사진들을 막 공개하고 있어요. 오늘 기분 좋다 샵, 비가 많이 온다 샵, 이런 식으로 막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개인 건가요? 아니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 보라고 공개를 해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개된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경향들도,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면접을 봤던 내용들을 그런 데다가 막 올렸어요. 근데 그런 것도 거기다가 막 안 좋은 이야기를 올렸어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쓰는 비공개 포스트로 해서 아는 사람들만 와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걸 올려놨다면 누군가 그걸 보고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원자가 왜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걸 올렸지?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원자 찾아보고 그 지원자한테 마이너스의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의 공간이 개인적인 공간도 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도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쓰는 용어들 많잖아요. 비속어도 많고 은어도 많고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난무되어 있으면 그거를 좋아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볼까요? 두 번째 항목 봤더니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대학, 학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 학력상을 보실 때는요. 입학연도, 졸업연도 이거를 좀 체크해서 본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사이에 비는 게 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온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어학연수 많이 가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아무래도 그 사이에 뭘 했을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그런 내용들이 결국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다른 시험, 입사를 일반적인 기업의 입사가 아니라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안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작성을 하실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고졸자의 채용인 경우에는 중학교, 초등학교도 쓰기도 하는데요. 대졸자 이상의 채용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위주로 작성을 하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보는 항목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만약 작성을 하실 때는 최근 졸업했던 시대 역순이 되겠죠. 최근 빠른 것부터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주전공과 복수전공이 있습니다. 자, 주전공이 내가 조금 맞지 않아서 복수전공을 했는데 이 복수전공이 내 주전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입학 당시에 전공을 묻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입학 당시에는 이런 전공이지만 제가 복수전공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주요 활동도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요 활동 보면은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봤더니 봉사활동은 제일 아래에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놓고 봤을 때 그 회사에 같이 해주는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서포터즈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인턴 그리고 계약직 이렇게 순위될 것 같아요. 즉 뭐냐면 봉사활동 그 회사에 봉사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회사에 들어간 그 위한 큰 이유 이런 건 되진 않고요. 서포터즈나 또는 인턴이나 계약직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회사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거 좀 알아두시고 작성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활동 내용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활동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활동에 대한 내용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제가 다른 거 말고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서 SPC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서비스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제가 하는 걸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서빙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맞습니다. 서빙을 한 거 맞지만 이 이력서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 내는 공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빙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근로장학생이라는 학생들이 있죠. 근로를 일을 했어요. 근로를 했다. 또는 사무일을 했는데 사무보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좋습니다. 좋은데 사무보조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좀 나열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는요. 자, 제가 서빙을 했어요. 그러면 고객을 만나는 거겠죠. 고객 응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객이 오는 그 매장을 내가 청소도 하고 진열도 하고 그런 매장 관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이 왔을 때 어떤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고객 관리까지도 될 수 있겠죠. 사무보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보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 업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엑셀을 다룰 줄 안다. 파워포인트를 다룰 줄 안다. 즉 문서 작성을 할 줄 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공문서나 이런 것들을 관리했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앉아 계실 때 뭐가 울리나요? 전화 울리죠. 네,
전화 응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한번 볼까요? 네, 자격증은요, 크게 이 두 가지 작성되는 내용에서 세 가지가 꼭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기관에서 발행을 했느냐, 어떤 자격증이냐, 즉 직무와 연관성 있는 자격증이냐, 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냐, 뭐 그 자격증 인정해 줄 만큼 큰 기관이냐, 이런 것들을 보겠고요. 발행 일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발행 일자를 여기다 예를 들어서 땡땡월1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서류를 제출할 때 사본을 제출을 하는데 사본의 자격증을 실제 발급받았던 날짜와 다음 이력서에 있던 날짜가 끝에 날짜가 예를 들어서 12일, 뭐 17일 이렇게 한 5일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고쳐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력서에 그렇게 기재했는데 근거로 제시하는 이 사본이 날짜가 맞지 않은 건 잘못 기재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정확한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있으실 때 미리 자격증에 대한 사본도 미리미리 뽑아서 준비를 해두시거나 그때그때마다 출력을 하시거나 뭐 하여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인데요. 가끔 자격증 항목에 어학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학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 시험을 통해서 점수가 이 정도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그게 꼭 이게 꼭 자격증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어학 점수 항목이 따로 있으면 거기다가 기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급과 1급이 있다. 그럼 뭐만 기재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1급만 기재하시면 되고 날짜가 항상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날짜가 만료되기 전에 꼭 제 시험을 보셔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랬다 이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렇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OA 능력, 아직도 사무 관련된 능력을 물어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OA 능력에 들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컴퓨터 능력을 보면 대부분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을 거고요. 그다음 추가로 더 한다면 거기에 정보 활용 능력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상중하 기준으로 놨을 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 수준, 업무 바로 가능 이렇게 수준으로 나눠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가. 예를 들면 어차피 여러분들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것만큼 회사에서 일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취득했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와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자격을 놓고 봤을 때 많이 뭐 공모전이라든지 뭐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서 제가 좀 이거 좀 다룰 수 있다면 업무 바로 가능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엑셀을 좀 많이 다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는 엑셀을 많이 다루는데 그 회사 가기 전에 뭐 학생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엑셀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에 대한 연습 또 많이 해두시면 좋겠고요. 파워포인트도 가끔 보면 학생들 거 받아보면 생각 외로 잘 만드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즉 파워포인트도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 또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다뤄줄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점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 부분에 대한 신상도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네, 자, 보훈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는 제가 어떤 보훈 대상이냐 아니냐는 국가 유공자가 맞냐 아니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가 유공자의 자녀이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혜택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보훈처 같은 데에서도 뭐 취업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또 기업마다 뭐 보훈 대상의 인원을 뽑아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지원하시면 좀 더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취미 특기가 나와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취미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독서, 운동 이렇게 네 가지의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르가 있어요. 음악도 장르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장르가 있고 운동이요. 운동은 경력과 포지션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두시고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운동, 뭐 경력, 면역, 포지션 뭐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특기. 특기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많고 많은 것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 다룬다. 예. 내가 이거 하나만큼 잘한다. 예,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기에 밝은 미소 이런 거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기의 밝은 미소. 근데요, 여기 지금 서류에서는 밝은 미소를 제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면접 때 딱 보면은 밝은 미소가 뭐 특기인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막 이렇게 면접을 압박을 주고 막 그러면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결국엔 특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취미 특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작성하시면 그 자리에서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시키는 경우도 아직 있습니다. 뭐 노래를 작성하시면 노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다 그렇지 않고요. 뭐 굳이 그게 뭐 직무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가끔씩 또 적극성을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면접관님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한두 개씩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블라인드에서 나오는 서류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앞에 쭉 설명드렸던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라인드 똑같습니다. 예, 인적사항에서도 뭐 신입이냐, 경력이냐, 지원 분야, 그리고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우편, 전자우편, 뭔지 아시죠? 이메일까지. 자, 같은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면접을 볼 때요. 저희가 이름 자체를 아예 가려서 누군지 알 수 없게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소, 연락처 이런 거 다 가려져 있으니까 사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생년월일을 쓰지 그리고 전체적인 전체적인 주민번호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블라인드에서는 굳이 나이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이 부분을 아예 제외하고 배제하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특이한 점이 이제 교육사항이 있네요. 교육사항에 보면 학교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직무훈련, 직업훈련,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받았던 어떤 수업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이 이론을 쌓았느냐, 아니면 이 학교 외에 다른 직업훈련, 뭐 요즘에는 뭐 컴퓨터를 하게 되면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자바 개발을 하고 싶다면 그 자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더 교육해주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직업훈련 교육을 받았느냐, 기타 뭐 협회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작성을 해두시면 됩니다. 학교 교육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격사항이라든지 경험사항 이렇게 내용을 볼 텐데요. 똑같습니다.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격증 취득했던 직무에 연관해서 있는 자격증 그 우선순위로 작성하시거나 최근 취득한 날짜 순으로 작성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험 또는 경력. 여기서 경험과 경력을 조금 구분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답이진 않지만 일단 제 기준에서 경험과 경력을 좀 구분하자면 인턴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선. 그런데 뭐 4대 보험을 받고 월급을 고정적으로 몇 개월 이상 받으면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과 경력 사이에 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요.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정규 시간, 하루에 뭐 지금은 이제 52시간이 도입돼서 하고 있죠. 그 정규 시간을 쭉 지키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4대 보험을 가입돼서 회사를 다녔던 그 경력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직에서 내가 역할이 뭐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역할 속에서 활동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신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나 지원 동기를 얘기하시면 크게 뭐 문제되거나 힘든 게 없지만 경력자이실 경우에는 가끔씩 어려운 게 하나씩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직 사유하실 때 과거의 회사의 비전이 없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런 얘기보다는 앞으로 돌아오는 내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지원하는 곳에 비전이 어떻고 지원하는 곳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팁으로 하나 경력자의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경력 기술서를 따로 작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색해 보시면 최근 있었던 경력 위주, 그리고 직무와 연관성이 가장 깊은 경력 위주, 그리고 성과 위주의 경력으로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이력서를 작성할 때 미리 좀 하나씩은 더 작성해 주면 좋을 만한 게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앞에 보시는 표처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이게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활동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활동이라는지 명칭이 나오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의 역할이 어떤 거고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즉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도 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자율 양식으로 제출하시는 곳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내셔도 됩니다. 특히 디자인 쪽이라든지 개발 쪽은 또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을 또 원페이지로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력서 작성을 해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항목별로 작성할 게 굉장히 많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성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넣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목이 어떤 걸 의미하고 또 내 경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시고 작성하시는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